자, 이제 여러분이 정책론 출제 경향까지 봤고요. 자, 이번은 투자론인데, 이 투자론에서는 매년 한 7, 8문제 출제를 했는데, 올해 시험에는 우리 9문제가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론은 시험 문제에서 나오면은 이렇게 많이 출제하죠. 9문제니까 여러분이 22.5%가 출제를 했는데, 이 투자론은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우선 여기 단원 오면은 제일 어려워하는 단원 같아요. 그래서 우리 경영학에서 보통 2학년, 3학년 때 배우는 주 내용들을 여기서 강의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또 경영학 학생들이요,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도 여기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당연히 어렵죠. 부동산학, 경영학 쪽에서 어려운 부동산학은 또 훨씬 더 어렵다고 보면 돼요. 어려운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이 투자론에서 어려운 부분이 뭐냐, 여러분이 고등학생이 아니다 보니까 두뇌가 다 퇴화됐어요. 네? 25세 이후는 다 퇴화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투자론 공부 잘하면요, 치매가 5년 뒤로 예방이 돼요. 네, 암기를 해다 보니까 손해가 열려요. 투자론 공부할 때 보면요, 나중에 머리가 아프세요. 아픈 거 당연하거든요. 기억을 하니까 손해가 열려요. 그럼 아프면 병원 갈 필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수식이 많이 나와요. 얼마나 많이 나오냐. 예? 우리 한창 나중에 헷갈려요.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그래서 한 30개 가까이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이 수식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러분이 제일 어려워하는 단원 같아요. 그래서 이 투자론에서는 또 계산 문제도 또 많이 내요. 또 투자론에서는 계산 문제가 보통 4, 5문제가 나오는 또 단원이 또 투자율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론을 정복하면 개론은 고득점으로 갑니다. 자, 그럼 투자론에서 우리가 출제할 때는, 자, 부동산을 우리가 취득을 해야겠죠. 자, 부동산 투자는 부동산을 우리는 취득을 해서 일정 기간 우리가 보유를 합니다. 뭐 여러분이 5년 보유하다가 팔 수도 있잖아요. 운영하다가 뭘 한다? 처분을 하는 이 단계가 투자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해서 보유기간 동안 운영하는데 여러분은 뭐를 얻고 있죠? 운영하면서 뭐 상가 점포일 경우에 뭐를? 임대료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임대료 수입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소득 이득이란 말이에요. 소득 이득. 전문 용어로. 그래서 시험 문제, 뭐 작년에도 소득 이득이 나왔거든, 지문에. 그럼 소득 이득은 보유기간 동안의 임대료 수입이다. 여러분, 뭐 상가, 여러분 분양받아서 한 5년 운영하다가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럼 처분 시에는 뭐가 나오죠? 처분 시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이 나와요. 그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인데, 이 말은 부동산을 처분 시의 가격과 뭐를? 취득 시의 가격을 뺀 거. 예? 세금이나 이자는 없다고 우선 보고 처분 가격에서 취득 가격 뺀 것을 우리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입니다. 이걸 또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자본 이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하면요, 보유기간 동안의 소득 이득과 처분 시의 자본 이득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투자는 여러분 요거 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죠. 자, 그러면 투자와 투기를 구별할 수 있느냐?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하면 투자, 남이 하면 투기예요.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투자를 잘 해야 돼요, 부동산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요, 이 부동산을 모르면은 안 돼요. 그래서 외국에는요, 어릴 때부터 금융을 가르쳐요. 6살, 5살부터. 근데 우리는 금융은요, 대학교 들어와서 또 전공자만 배워요. 여러분 배운 적이 없어. 그래서 고등학교에 이번은 1학년부터 이 금융이론이 들어가요. 금융 지식을 가르쳐야 되겠다.
예? 그래서 그만큼 이 투자 금융 쪽이 여러분이 이제 평생 앞으로 살아가면서 많이 필요로 하는 용어들입니다. 자,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총 투자 금액을 가지고 부동산을 취득을 해요. 그럼 총 투자 금액은 뭐가 있냐 하면요. 총 투자 금액은 내 돈이 있거든요. 내 돈을 자기 자본이라고 해. 자기 자본을 다른 말로 지분. 여러분 지분 투자한다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지분이 얼마냐. 자기 자본이고 내 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은 일반 상품과는 달리 가격이 비싸요.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일정한 자금은 뭐다? 타인 자본을 이용을 해야 돼요. 이 타인 자본의 대표적인 게 여러분은 뭐다? 금융기관의 대출금이요. 이 타인 자본, 대출금을 여러분 부동산에서는 잘 활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시험 문제 이걸 출제 안 할 수가 없어. 뭐를 출제하냐 하면은 이 지렛대 효과입니다. 지뢰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지뢰는 레버라고 하거든요. 레버. 그래서 지렛대를 우리는 레버리지라고 합니다. 레버리지. 그래서 지렛대 효과가 있는데, 자,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릴 때 두 손으로 들어올리면 힘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뢰를 이용해서 들어올리면은 쉽게 들어올릴 수 있어요. 부동산도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내 돈을 모아서 투자하기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취득하기가 어려워요. 내 돈 모아서 투자하기는.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자금은 타인 자본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면 쉽게 취득할 수 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지렛대 효과인데, 그래서 지렛대 효과는 항상 뭐를 이용해야 돼? 타인 자본을 이용해야 된다. 타인 자본, 즉 차입금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타인 자본을, 차입금을 잘 이용을 해야 돼. 요 타인 자본을 잘 이용을 해야 뭐가 바뀌느냐? 부채 비율이 바뀌어요. 자, 여러분 뉴스 신문에서 또 많이 듣는 용어죠. 자, 여러분 뉴스 신문에서 정부는 기업의 부채 비율을 200% 이하로 낮춰라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부채 비율이 뭐냐 얘기지. 그럼 부채 비율은 얘기죠. 총 투자 금액,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총 투자 금액이 타인 자본을 얼마 조달할 거냐. 그러면 타인 자본을 우리는 부채라고 하는데, 이 타인 자본, 부채를 얼마 조달할 거냐. 그럼 총 투자금에서 타인 자본을 뺀, 그럼 나머지는 뭐를 조달한가요? 내 돈, 자기 자본, 지분을 조달한 거지. 그러니까 타인 자본을 얼마 조달하느냐에 따라서 내 돈을 얼마 투자할 거냐가 결정이 돼요. 그럼 이 자기 자본에 대한 타인 자본의 비율을 뭐라고 한다? 부채 비율이거든요. 22회, 23회, 24회 시험에 출제했거든요. 그러다가 올해 시험에 또 출제를 했어요. 올해 시험에 여기서 출제를 또 한 문제 했는데 정답이었습니다. 그럼 시험에 뭐 냈어요? 분수, 요걸 분수식이거든요. 분수식인데 요 밑에를 뭐라고 해요? 분모. 요거는 분자. 그러면 요걸 출제를 했는데, 그러면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지분에 대한 부채에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뭇에 대한이거든요. 이때 요 지분이 분모고요. 부채는 뭐다? 분자거든요. 근데 시험에는요, 어떻게 낸 줄 아세요? 부채에 대한 지분으로 출제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맞았는지 틀린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분모가 뭐고 분자, 이걸 모르니까 틀리는 거예요. 어? 원래 정답 지문입니다. 원래 지문 부채 지분 이렇게 출제했어요. 뭐를 출제한 거야? 부채 비율, 개념 이해하는지 여부를 묻는 문제. 원래 점수 거저 주려고 낸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채 비율이 변화를 통해서 지분은 뭐죠? 자기 자본이죠.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률,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률이 얼마나 변하느냐. 자기 자본. 지분은 자기 자본입니다. 자기 자본에 대한 대가, 이 세금,
소득세거든요. 세금을 납부하기 전 현금 수진대 요 수식도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수식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또 출제했었죠. 재작년도 출제했죠. 지분 수익률은 계산 문제도 많이 내고요. 하여튼 시험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 시험에 지분 수익률 25회, 26회 계속 출제를 하는 용어인데 문제는 작년에 출제 미스가 됐어요. 시험 용어 중에 출제위원들이 그 옮기는 과정에서 약간 미스해서 작년에 모두 정답 처리했습니다. 계산 문제. 그래서 여러분이 작년에 요거 중요한 또 용어죠. 이 지렛대 효과 잘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 이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 전세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전세금도 타인 자본이에요. 대출금은요 이자가 있는 타인 자본. 전세금은 이자가 없는 타인 자본. 전세금은 뭐예요? 전세 계약 만료가 되면 전세금 돌려주면 되죠. 이자 돌려줘요? 2년 동안 이용한 대가 없잖아요. 이자가 없는 타인 자본. 그래서 여러분이 재산 증식을 할 때 이걸 많이 했어. 실제 전세금을 안고 뭐를 하는 경우, 전세금을 안고 뭐를 했어요? 주택을 매입을 하는 경우 이걸 많이 했잖아요. 이걸 하신 분들이 많죠. 뭐 여러분 요걸 가지고 많이 하는 게 여러분 뉴스 신문에 많이 나오대. 우리 이런 건 잘 안 쓰는데 갭 투자라는 거 듣긴 들어봤죠. 뉴스 신문에 갭 투자. 이걸 잘 하려면 요걸 잘 이용을 해야 돼. 대출하면 이자 내야 되니까 이자보다는 이자 없는 전세금 요걸 잘 이용하면 돼요. 그래서 저희들은 강의를 이제 전국에 돌아다니면 강의를 하다 보면요 가끔 물어요. 그래서 강의할 때 얘기해줘요. 그래서 2006년도에 이제 강의를 하는데 설마 지방에서 서울 가서 살까 싶어서 강의를 하는데 노원을 들어줬어요. 노원 거기 전철역 앞에 주공아파트 예를 들어줬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전세금이 6천만 원인데 매매 가격은 1억 1천에서 1억 2천이다. 네? 적은 평형수 13평. 그래서 그런데 요거 내가 보기에는 3년, 2, 3년 뒤에는 많이 오를 것 같다. 네? 왜냐? 여러 가지 재건축 문제도 있고 주변에 인구 유입 속도도 있고 하여튼 괜찮다. 얘기를 했는데 들으면요 여러분처럼 다 수업 듣는 분도 있지만요 그런가 또 확인을 해서 가서 갭 투자하신 분이 있어. 그래서 어떤 분이 2006년도에 가서 새 채를 샀어요. 네? 전세금 안고 전세금만 있어요? 그 안에 또 뭐도 있어? 대출금도 있는 경우 있죠. 전세금 6천, 네? 대출금 3천 안고 자기 돈 얼마만 있으면 3천만 원만 있으면 사는 거야. 아파트 한 채 샀어요. 근데 자기는 1억이라는 돈인데 새 채를 산 거야. 그러니까 세금 내고 딱 된 거야. 새 채를 샀는데 그게 여러분 3년 뒤에 1억 2천에서 2억 5천에서 3억으로 오른 거야. 갭 투자 확실한 거지. 세금 이제 처분 시에 양도소득세 내도 돈을 어떻게 돼요? 엄청난 수익률이 나오죠. 이게 갭 투자입니다. 대출 이용하고 자기 여윳돈 내 돈 가지고 뭐를 이용했다? 전세금을 잘 활용한 거예요. 얼마 안 들어요 이런 거는. 그래서 문제는 이러한 갭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항상 분석을 잘 해야 돼요. 뭘 한다? 여러분이 뭐 해야 돼? 발품을 좀 팔아야 돼. 그래서 가끔 여행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발품을 잘 팔아서 어느 지역이 개발돼서 가격 상승 지역으로 갈 거냐. 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을 갭 투자할 필요가 없죠. 가격 오르는 지역을 해야지. 그 오르는 지역의 대표적인 게 최근 3, 4년 동안 어디냐? 바로 여기 광명에 했다 얘기예요. 맞죠? 고속도 몇 개 뚫렸어요. 요것을 얘기를 전해를 했는데 그래서 여기 옆에 우리 10년 전에 합격한 제자가 있어요. 총경 출신인데 그분이 여기서 업을 하는데 대박 났습니다. 주공아파트 재건축하는데 옆에 있다. 그래서 물건이요. 그만큼 그때 당시에 갭 투자라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여윳돈 있는 사람은 은행에 정기적금 예금 넣는 것보다 여기 투자하는 게 더 수익률이 높다. 그래서 정기적금 좋아하시는 분은 돈을 못 벌어. 못 벌어요.
그래서 재산 증식의 제1수단이 우리나라는 그래도 뭐다? 부동산이다. 아직도 안 늦었습니다. 부동산을 살 때는 아까처럼 잘 사야 돼요. 우리 모 교수님처럼 가격도 안 오르고 맹지 이런 데 사서 지금까지 마음고생하신 분도 있습니다. 있어요. 충청남도 금산에 따서. 그래서 골치 아픈 거예요. 팔리지도 않고 그것도 맹지 가서 나무도 심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항상 아까 상승할 수 있는 지역에. 그래서 항상 여윳돈 조그만 거 있잖아. 아까 3천만 원 거 있잖아. 한 조그만 돈 갖고 약간 벌 수 있으면 돼요. 연간 한 3천만 원 벌으면 되는 거지 뭐. 이런 걸 잘 해야 돼. 그래서 지렛대 효과를 우린 개론에 투자 가면은 거의 매년 출제하는 용어. 꼭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투자는 미래의 불확실성의 투자니까 뭐가 존재해요? 당연히 위험이 존재하고 또 투자에 대한 대가에는 또 뭐가 달라요? 수익이 따르죠. 그럼 위험과 수익은 당연히 출제를 하지요. 그래서 매년 우리가 한 문제인데 올해도 위험에서 전형적인 문제가 하나 출제했습니다. 위험을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위험에 투자하면 위험을 처리, 관리하는 방법에서 원래 정답을 물었어요. 그래서 위험, 수익의 관계에서 출제를 우선 한 문제를 했고, 자, 그리고 또 여러분 이런 게 있거든요. 현재의 가치. 현재 돈이 1억 원이다. 자, 현재 돈이 1억 원인데 이 1억 원이 5년 후에 미래에 얼마 가치가 되냐. 자, 5년 후 미래에 얼마의 가치가 될 것인가 하면은 어떻게 돼요? 얼마 돼요? 1억보다 많겠죠. 왜냐? 이자율이 적용해서 이자가 붙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를 적용한다? 이자율을 적용해서 뭐를 해요? 할증을 하기 때문에 현재 돈 1억 원은 5년 후에 1억 원보다 더 많다. 그런데 만약에 5년 후에 그러면은 미래가치 5년 후에 1억 원 5년 후에 1억 원이 현재 얼마가 될 거냐? 그러면 현재 얼마가 돼요? 1억보다 작아요. 왜 작은가? 또 뭐를 적용해야 된다? 할인율을 적용해야겠죠. 할인율을 적용해서 또 뭐죠? 디스카운트를 해야 돼. 할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요. 그러면 여러분 올해 시험에 또 여기서 한 문제 출제했잖아요. 뭐를 출제했어요? 5년 후에 1억 원이 할인율이 우리 복리로 연 7%일 때 현재 얼마냐? 요거 출제했잖아요. 전자계산기 빨리 두드려야지. 답 5초면 나오잖아요. 전자계산기 두드리면 바로 답 나오는데. 예? 그래서 1억 나누기 해서 딱 누르면 이제 나오는데 문제는 이걸 원리를 묻는 문제잖아요. 공식 암기하고 필요가 없어. 원리를 이해하면 돼. 그래서 현재 돈이 미래로 갈 때는 이자율을 적용해서 할증이 되고 미래의 돈이 현재로 올 때는 할인율을 적용해서 할인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 1억 원과 5년 후에 1억 원 하면 어디가 많아요? 현재 1억 원이 더 많지. 왜? 5년 후에 1억 원은 할인하면 1억보다 적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를 묻는 문제를 우리선 출제를 합니다. 계산 문제죠, 당연히. 화폐, 시간, 가치입니다, 이게. 그래서 시험 문제 우리가 화폐, 시간, 가치, 미래 가치, 현재 가치 이 관계에 있어서 시험 문제를 한 문제 여기서 또 출제를 합니다, 매년. 화폐, 시간, 가치. 그러니까 어려운 거지. 여러분이 여기 원리를 모르면은 문제를 못 푸는 이런 원리 묻는 문제를 출제하는 거지. 자, 그리고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어요. 자, 1952년 이 미국의 마코위츠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 마코위츠라는 학자가 우리가 포트폴리오 선택이라는 논문을 발표해서 포트폴리오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많이 들어본 용어죠. 포트폴리오라는 용어. 포트폴리오는요, 투자 자금을 한 자산에 집중 투자하면요, 위험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나누어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 자금을
여러 자산에 나누어 뭐 한다? 분산 투자.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하면 이제 뭐를 떼어야 된다? 분산 투자를 해서 뭐를 줄이는가? 아까 한 자산에 집중 투자하면 위험이 높으니까 분산 투자에 따라서 뭐를 줄이는 거? 위험을 줄이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게 포트폴리오거든요. 그래서 이 마코이츠는 이 논문을 발표할 때 유명한 격언을 말합니다. 어떤 격언이냐 하면은 여러분 들어봤어요. 한 바구니에 계란을 모두 담지 말라는 격언이에요. 왜? 바구니 떨어진 계란 다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금도 한 자산에 몰빵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 자산에 나누어 투자를 하라는 얘기예요. 네, 포트폴리오. 그래서 포트폴리오 관련해서 시험 문제 또 우리는 또 매년 또 한 문제 출제를 하죠. 포트폴리오 모르면 안 되니까. 예? 분산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 또 매년 한 문제 출제되는 부분이고, 또 여러분 시험 문제 보시면은 여기에 부동산 운영을 하죠. 자, 운영을 하면은 이 영업 또는 운영이라고도 하는데, 영업, 운영에 따르는 현금 흐름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 임대료 수입도 들어오지만 또 부동산을 운영하는 비용도 뭐 한다? 나가고. 또 뭐를 해야 돼? 그것만 나가요? 비용만 나가는 게 아니라 또 대출을 받아서 취득을 할 경우에는 또 뭐를 원금이자 갚아야죠. 원금이자도 지불해야 되고, 또 어떻게 돼요? 세금도 납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소득세 납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납부를 하면은 최후에 나오는 돈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가지는 겁니다. 그때 이 운영에 따른 돈 들어오는 거, 현금 수입 또는 현금 지출, 현금 수입과 현금 지출을 줄여서 현금 수지라고 해요. 현금 수입과 현금 지출. 이걸 계산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이 과정이 또 매년 한 문제 나오는데, 여러분이 계산 과정이요, 계산 문제를 내면 좀 어려울 텐데 올해 말로 출제했어. 이것도 점수 거저 주려고 말로 출제했습니다. 이것도 매년 출제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 저희들 매년 출제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말로 출제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계산 문제로 출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선 출제를 했고, 또 우리 투자를 또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경우가 부동산 투자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걸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분석을 해야 돼요.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서 또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는데, 그 중에서 또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는 단원이 있어요. 자, 이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보면요, 자, 부동산 투자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과 지출이 있어요. 미래에. 이것을 뭘로? 현재의 가치로 뭐 한다? 현재의 가치로 할인. 현재의 가치로 뭐를 해? 할인을 해서 투자 결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투자의 판단 시점은 무슨 시점? 현재. 그래서 여러분 투자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판단은 항상 무슨 시점에서? 현재 시점에서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미래의 현금 수입 지출은 항상 판단을 하기 위해서 뭘로? 현재의 가치로 뭐 해야 된다? 할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에 관련된 내용에서 원래 한 문제 또 출제를 했고, 또 그 방법에 세 가지가 있어요. 순, 현재, 가치법, 그리고 수익성, 지수법, 그리고 내부 수익률법, 요거 세 가지가 종류가 되는데, 여기서 올해 시험의 개념들을 가지고 또 시험에 한 문제, 요 세 가지를 묶어서 또 개념을 가지고 한 문제 출제했어요. 여러분 계산 문제 출제한 것이 아니라 말로써 출제를 했어요. 원래 계산 문제 나올 텐데. 그래서 올해는 좀 쉽게 냈어요. 계산 문제도 아니고 말로써 출제했으니까. 자, 그리고 또 이 정통적인 분석 기법의 회수 기간법, 또 회계적 수익률법인데, 올해 시험에는
회수기간법을 출제했어요. 올해 시험 요거. 회수기간 개념을 알아야 되거든요. 자, 현재 투자한 금액 회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투자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을 가지고 현재 투자한 금액을 모두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회수기간법이에요. 그래서 작년 시험에 농담 삼아서 그림을 하나 표를 그려줬는데 요 내용이 바로 출제해버렸대요. 예? 답도 똑같이 출제해놨대요. 현재 돈 마이너스는 돈 나간 겁니다. 나간 거. 그러면 현재 5억 하면 어떻게 돼요? 현재 돈 5억이 뭐 마이너스 나간 거 현금 지출이야. 현금 지출했다는 것은 투자했다는 거죠. 그럼 돈 들어오는 건 어떻게 돼요? 1년 차, 2년 차, 3년 차, 뭐 4년 차 이렇게 가겠죠. 그럼 1년 차에 1억, 2년 차에 2억, 여기에 3년 차에 2억. 1억 할까요? 1억. 여기서 2억. 그러면 얼마? 5억 회수한데 몇 년? 요거 합치면 3억, 4억. 여기서 뭐? 1억만 회수하면 되겠죠. 여기서 1억 회수하면 요거 다 합치니까 얼마? 5억. 그럼 5억 회수하는데 몇 년 걸려? 1년, 2년, 3년. 몇 년? 2억, 1년 동안 2억이니까 반 1억 회수하면 6개월이죠. 그럼 답은 몇 개월? 3년? 6개월. 올해 출제 문제. 간단, 뭐 5초도 안 걸려. 표 다 조졌어. 빨리 이거 3개만 하면 돼. 그걸 올해 출제한 거예요. 점수 거저 주는 문제입니다. 예. 결국 무슨 거죠? 회수기간 개념을 알고 있는가 보는 거예요. 예. 자, 올해 출제 문제고, 그리고 또 여러분 소규모 부동산에 있어서 어림잡아 얼마 우리 하죠. 대충 구할 때 우리 활용하는 어림세법이 있는데, 자, 어림세법은 매년 출제를 하는 문제인데 올해는 거기서 출제하지 않고 여기서 2문제를 출제했어요. 자, 회수기간법 1문제 출제를 했죠. 그래서 투자분석기법에서 5문제가 출제했습니다. 여기가 제일 많이 출제해요. 투자할 거냐 안 할 거냐 판단해야 돼요. 근데 비율분석법에서 원래 얘기한 내용이 다 출제를 하는데, 여러분 뉴스 신문에서 많이 듣는 용어가 LTV, 대부 비율.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대출을 얼마 정도 해줄 거냐. 그리고 또 뉴스에서 많이 또 듣는 용어 DTI, 총 부채 상환 비율. 시험에 요 2가지를 묻거든요. 이 2가지 대출 승인 기준을 가지고 이 2가지 대출 승인 기준을 모두 만족시켜주는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 얼마냐, 이런 걸 묻는 걸 출제하는 거예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을 때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 얼마냐, 요걸 묻는 문제를 출제를 올해 했어요. 전형적인 문제거든요. 올해는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출제를 한 거죠. 뉴스 많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 매년 출제되는 용어 중에 요거죠. 원래 요것도 1문제 출제했어요. 답은 쉬웠습니다.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느냐, 요 비율을 묻는 개념을 원래 또 출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계산 문제죠. 지금 계산 문제는 여기서 계산 문제고, 예? 그리고 나머지는 계산 문제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계산 문제는 2개 출제했고요. 나머지 3개는 전부 말로서 출제했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 투자론 계산 문제 별로 안 냈거든요. 하나, 둘, 여기서 뭐 하나, 3문제가 계산 문제예요. 그래서 원래 9문제 중에 투자론에서 계산 문제가 3문제예요. 작년에는 투자론에서 계산 문제 4문제 냈는데 올해는 하나 적고 문제 3 다 쉽게 출제했어요. 투자론에서. 그러니까 올해 문제가 어렵진 않았다는 얘기죠. 투자론에서 계산 문제가 쉬웠으니까. 작년에 비해서 워낙 쉬웠습니다. 계산 문제. 자, 투자론 받고 금융이론은 어떻게 돼요? 그럼 금융이론은 금융은 자금을 융통받는 걸 금융입니다. 그래서 자금을 융통받는데 여러분 대표적으로 누구로부터 융통받아요? 금융기관으로부터 융통을 받죠. 그러면 금융이론에서 핵심은 뭐냐? 예? 금융이론에서 원래
보통 4문제 정도, 여기서 7, 8문제면 여기 4, 5문제 나오는데 올해는 3문제 출제했어요. 투자, 금융 합쳐서 출제 이론들은 12문제, 30% 출제합니다. 투자, 금융 합쳐서 30%입니다. 그러면 이 금융이론에서 출제를 할 때는 뭐를 출제할 거야? 항상 여러분 대출 받을 때 고정금리로 대출 받는 것이 유리할 것이냐? 아니면 뭐죠? 변동금리로 대출 받는 게 유리하냐? 이런 걸 잘 봐두셔야 돼. 항상 대출 받을 때는. 우리나라 1,400조라는 주택담보대출의 약 91%가 무슨 대출? 변동금리 대출이에요. 고정금리 대출은 약 9%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측을 잘 해야 돼. 미래 금리가 어떻게 변할 거냐 예측을 하는데 지금 세계적 경제 추세 보니까 금리가 뭐 하고 있어요? 점점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번 달부터 뭐 한다? 이제 금융통화인에서 금리가 오르죠. 대출 금리가 모든 은행 다 오릅니다. 그러면은 자 오늘부터 금리가 좀 약간씩 오를 텐데 그럼 금리가 올라가면은요 언제까지 오를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년에도 오를 거냐 이거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고정금리로 받는 게 유리하냐 변동금리로 받는 게 유리하냐 이걸 잘 봐두셔야 되겠고 그러면 대출을 받게 되면은 돈을 또 갚아야 돼. 대출 받았으니까 대출금에 대한 원금 이자를 갚아 나가는 것을 우리는 대출 상환 방식이죠. 대출 상환 방식에서 여러분이 배우는 건 3가지를 주로 배울 텐데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원리금 체증식 상환 방법이 있어요. 그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시험 문제 매년 출제를 해요. 매년 올해도 2문제에 걸쳐서 출제 지문이 나왔는데 그래서 대출 상환 방식의 올해 시험에는 뭐를 출제했느냐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을 출제했어요. 올해 시험에 자 원금을 균등하게 뭐다 분할 상환하는 방식을 출제했습니다. 자 백화점에서 10개월 할부로 물건을 사면요 그 물건을 이제 샀으니까 갚은데 원금 이자 갚아 나가는 방식이 바로 요거야. 원금 균등 분할 상환. 그 계산 문제를 원래 출제했어요. 뭐를 출제하냐면 여기서 계산 문제를 한 문제 출제했습니다. 알면 쉬운데 모르면은 또 틀리신 분이 많죠. 예, 또 이론도 한 문제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황에서 이론이 또 지문이 또 하나 출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저당의 유동화가 있죠. 주택 저당 채권을 또 매각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이 저당의 유동화라는 단어인데 이 유동화에서 이 주택 저당 증권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주택 저당 채권을 기초로 하여 우리가 발행하는 수익 증권이 주택 저당 증권인데 뉴스 신문에 보면은 MBS 약어로 많이 나와요. 주택 저당 증권인데 요 종류가 있거든요. 주택 저당 증권의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에는 4가지가 있어요. 4가지를 배우는데 원래 시험에 이 종류 중에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 출제를 또 했어요. 시험 문제 기본적 개념을 묻는 걸 출제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많이 또 요즘 우리나라에서 한 13,000명 정도 신청했다 하대요. 우리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뭐죠? 주택연금제도. 원래 정답을 여기서 물었죠? 주택연금제도. 네? 여기서 여러분이 정답 묶어서 여기 3가지를 묶어서 또 한 문제 또 출제를 했어요. 지문 하나, 여기서 3개 또 하나 뽑았어요. 정답은 여기서 물었죠. 연금제도. 연금은 뭐예요? 여러분 주택연금제도는요. 여러분이 보험회사에 가입하는 거 다릅니다. 이건 누가 보증한 거다? 국가가 보증했어요. 국가가 연금을 보증하면요. 주택연금 중단 위험이 없어요. 연금 중단 위험이 없고요. 또 중요한 것은 담보 대상이 되는 주택에 평생 동안 거주해. 평생. 여러분 최근에 짓는 아파트는 수명이 몇 년인 줄 아세요? 최근에 짓는 아파트는요. 수명이 70년이에요. 아, 관도 다 플라스틱이야. 옛날에 뭐 녹색 이런 녹물 이런 거 안 나와요. 옛날에 다 그 관이 아니라서 그렇지. 음만 빠트는 눈물 나고잖아. 그거 잘못 먹으니까 온몸에 뭐 두들기 나고 피부병 걸리고 그렇지. 예?
그 음악 받아서 사는 사람 불쌍해. 언제 재건축할 그것만 보면서. 평생 거주. 또 뭐를 해줘? 평생 동안 연금이 지급돼요. 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84세 기준에서 연금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을 해요. 초창기 2007년도에 도입됐을 때 초창기 연금 가입을 했을 때는 혜택이 좀 있거든요. 그때 가입을 했을 때 좋은 거는요. 어떤 분이 이거 진짜 좋은가 또 사기라고 국가가 보증하는데 사기라고 생각하는가 봐요. 좋다. 이거 가입을 하세요인데 어떤 분이 자식들한테 이 용돈 받기가 좀 그렇다. 그래서 연세가 한 70 되셨는데 그럼 신청하세요. 그래서 영등포에 8억짜리 아파트 9억 이하니까 신청을 했습니다. 연금을. 그때 당시 매월 받는 금액이 월 340만 원 정도 됐어요. 언제까지? 평생 동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가 달라져? 예? 예? 온몸이 달라져. 여행도 예? 여행도 가고 해외여행 가시고 뭐 한다. 예? 노인대학도 가고 예? 기부도 좀 하고 돈 잘 쓰시더라고. 매월 340 나오니까 예? 자기가 이제 뭐 자식들한테 받을 때는 50만 원 받아서 그 다르지 이제. 그런데 평생 동안 지급해요. 근데 그 주택 가격이 8억이었다가 가격이 하락해서 6억이 됐어요. 그럼 연금도 줄어드냐? 아니다 얘기예요.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택 가격 비쌀 때 가입을 하시라. 만 60세 이상입니다.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또는 뭐예요? 또는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주택 소유자가 60세 넘어도 좋고 또는 누가? 배우자가 넘어도 좋아. 만 60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택 소유자는 55세, 배우자는 61세 신청할 수 있어요. 하여튼 만 62세인데 보증기한은 종신이에요. 주택 소유자, 배우자 사망 시까지 보증을 해줘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주택 소유자가 돌아가셔도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배우자에게 계속 금액을 줄이지 않으시다 그 금액 그대로 지급돼요. 그래서 좋은 제도예요. 두 분이 다 돌아가시면은 자식들이 알아서 해야지. 예? 또 어떻게 돼요?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면 국가가 부담해요. 하여튼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출제를 한 거예요. 자, 요 내용들이 나오고요. 우리가 원래 바뀐 게 있거든요. 리츠라고 하거든요. 요 뉴스 신문에서 리츠라고 용어를 많이 듣죠. 부동산 투자 회사인데 이 리츠가 원래 10월 24일 또 바뀌었어. 10월 24일에 바뀌었기 때문에 원래 출제를 안 했어요. 내년에 출제하겠지. 또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뭐죠? 프로젝트 파이낸셜. 요 지문들은 여러분이 작년에 둘 다 출제했는데 올해는 출제 안 했는데 내년에는 여기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잘 봐두셔야 되겠고 원래 금융이론에서 세 문제 출제를 했습니다. 원래 뭐 나온 줄 아세요? 주택, 도시, 기금이 나왔어요. 여러분 주택, 도시, 기금법에 따라 주택, 도시, 기금 옛날 국민주택 기금 있죠? 그걸 바꾼 건데 여기 보면은 주택 개정이 있고 여러분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대 도시재생사업이라고 많이 나오대요. 도시 개정 두 가지가 있는데 이때 주택 개정에 주택 도시 기금의 돈을 주택 개정에 쓸 때 어떤 거 쓰느냐 용도를 물었어요. 당연히 뭐 국민주택이라든지 국민주택 규모에 있어서 여러분이 건설을 지급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돈을 써요. 여러분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개량하는 데 지원해 준다든지 여기 쓰는데 이걸 원래 출제했습니다. 요거는 틀릴 수가 없어요. 요거는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만 지급합니다. 이상에서는 지급 안 하죠. 그게 원래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문제 원래 그래서 세 문제 여기서 출제했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에 있어서는 개발 관리에서는 개발이죠. 자, 부동산 개발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어떻게 돼? 개발을 하기 때문에 위험이 존재하죠. 그래서 개발에 따른 위험이 또 상당히 중요한데 올해 시험 문제
작년에도 출제했지만 올해도 또 출제했어요. 개발의 위험. 예? 부동산 개발의 위험에서 출제를 우선 한 문제 했고, 또 개발에서는 또 금융과 연결시켜서 나온 문제가 있거든요. 민자 유치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TL, BTO. BTO는 또 3년 전에 출제했는데 또 출제했고, 작년에 BTL 나왔는데 또 올해 또 출제했어요. 그래서 민자를 유치해서 개발하는 거. 자, 민간의 자금을 유치를 해서 민간 사업자가 개발을 하는 방식인데 항상 순서대로 가는 거죠. 민자를 유치해서 민간 사업자가 건설해서 준공을 한 후죠. B는 빌드, 준공한 이후에, T는 트랜스포,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을 이전해요. 그리고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리스를 해서 사용료를 민간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방식이에요. 요거 원래 출제했고, 또 준공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또 약정한 정해진 기간 동안에 누가 민간 사업자가 시설관리 운영권을 가지고 있죠. 시설관리 운영권을 가져서 그 시설을 어떻게 운영함으로써 수수료를 받아서 사용료로 받아서 어떻게 돼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는 방법. 순서대로 지금 말로 나오죠? 그럼 순서대로 읽어가면 돼요. 그래서 올해 시험에 또 출제했어요. 요즘에 정부가 돈이 없다 보니까 사회 간접 자본 시설 투자를 민자 유치해서 많이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둬야 되겠다 얘기죠. 뭐 여러분 천안 논산 고속도로, 인천공항 고속도로라든지 여기 뭐 많잖아요. 예술의 정대 밑에 지나가는 그것도 민자 유치. 또 뭐도 여러분 여기 강남 순환고속도로 뒤에 있죠, 새로 개통된데 그것도 민자 유치. 다 민자를 유치하는 겁니다. 자, 그런 것을 한번 확인을 해 두시는 용어 출제했고, 관리도 매년 한 문제 나오는데 원래 출제 않고요. 또 목표로 하는 시장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데, 이 전략에서 또 매년 한 문제 나오는데 올해도 또 출제했습니다. 예? 그래서 개발 마케팅 전략 관련해서 시험 문제 몇 문제? 또 3문제 출제를 했습니다. 4문제가 평균 나오는데 올해는 3문제. 좀 더 쉽게 나올 때는 6문제 정도. 그래서 올해 3문제 출제 개발 관리에서 했고요. 그럼 부동산 평가에서 6문제 정도 나오는데 올해 시험 문제는 7문제를 출제했습니다. 많이 출제했죠. 6문제 평균인데 올해 7문제. 그래서 그 내용 중에서 항상 여러분 나중에 공부할 때는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어요. 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보면요, 제2조가 있어요. 제2조에 보면요, 우리는 평가에 관련된 용어가 나오거든요. 이 용어 설명이 시험 문제에 우리가 출제해요. 보통 2년에 한 번 정도 하는데 원래 또 출제했어요. 요거는 용어만 한번 읽어보면 바로 맞춰요. 한 문제 나왔고, 또 물건별 평가. 자, 여러분이 토지, 건물, 건설기계, 항공기, 자동차 어떻게 평가할 거냐. 또 저작권, 영업권 어떻게 평가하냐. 물건별 평가하는 방법에서 또 한 문제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제14조 감정평가 관한 규칙 제14조에서 제25조에 나오는 요 조문인데, 여기서 시험 문제 한 문제. 요거 다 바로 나옵니다. 5초도 안 걸려요. 상당히 난이도 합니다. 요 2문제는요, 난이도 하로 출제한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평가에서 원래 저희들이 출제 원래 된다고 했던 부동산 가치의 여러 가지 원칙이 있거든요. 그 원칙에서 한 문제 또 출제를 했고, 또 평가의 3방식인데 3방식이니까 여기서 또 3문제 출제했어요. 세 가지 방식에서 하나 3문제 출제했어요. 그리고 토지 가격도 공시하고 주택 가격도 공시하는데 그 2개를 섞어서 부동산 가격 공시에서 또 한 문제에서 총 올해 시험에 7문제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알겠지만요, 투자 금융 이론이 몇 문제? 12문제.
그리고 개발 관리에서 3문제, 15문제죠. 그리고 평가에서 7문제니까 22문제가 여러분 2교시에 설명한 게 22문제, 1교시 18문제인데, 그래서 여러분 1교시의 18문제 중에서 여러분 16문제 정도 맞춰줘야 돼요. 1교시 때 강의한 내용에서. 그럼 2교시 때에서는 여러분이 개발 관리 이론에서 3문제 원래 출제를 했는데 평균 4문제 출제예요. 요건 다 맞춰야 돼. 여기서는 틀려서는 안 돼요. 그리고 평가 이론에서 여러분 제일 어려워하는 게, 여러분 요거는 저희들이요, 평가 이론은 대학교 여러분 3학년 4학년 대학원에서 배운 내용이거든요. 요거는 경제론에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당히 어렵게 느끼는데, 특히 계산 문제가 나오잖아요. 원래 요 계산 문제 3문제가 여기서 출제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가장 어려워, 여러분 보기에는. 그래서 이 부분을 빼도 나머지에서는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공부할 때는 여기 뭐 포기하신 분이 많은데, 예? 6문제 평균 나오거든요. 원래는 7문제인데 6문제 나와도 몇 문제는 맞추자? 3문제는 맞추자. 그러면 3문제, 여기 4문제 하면 7문제, 투자, 금융 12문제 중에서 몇 개를 맞춰야 되냐? 반타작은 하자. 그러면은 고득점으로 가요. 네? 그러면 개론은 어떻게 돼요? 포기할 거 포기하더라도 몇 점? 70점 이상은 기본적으로 나와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나중에 강의를 할 때 출제 왜 이게 원래 되느냐, 그 이유를 얘기해주면 그것을 우리가 표시를 해줘요. 또 여러분 잊어버릴까 싶어서. 그럼 그 부분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세요. 출제되는 거가. 왜냐? 그래서 여러분 40개 강의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1, 2월 달 강의는 우리가 교재에 나와서 강의를 하는데, 그 중에서 번호를 붙여드려요. 40개. 요 40개에서 출제를 하는데, 그럼 요 범위에서 여러분이 8개는 포기해도 돼요. 아까 얘기했죠. 8개는 포기하고, 그럼 나머지 32개에서 80점이잖아요. 거기서도 4개 포기할 여유가 있어. 네? 아니, 여러분 40문제 중에서 8개 포기하면은 32문제, 요 포기하면은 또 몇 문제? 28개 맞아야 70점이잖아요. 그럼 70점만 또 4개를 포기할 수 있어. 그럼 4개를 포기한다는 건 여기서 28개는 완벽하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 요거는 완벽하게 공부하고 12문제는 포기할 수도 있다. 그래도 여기는 또 틀리면 어떠합니까? 걱정할 거 없어. 요 12문제 포기한 것 중에 번호 한 번호로 써도 3개는 맞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12개 찍었는데 다 틀리냐? 지그재그로 찍어서 그래, 여러분은. 마음 편해가지라니까. 한 번도 찍어보세요. 요 2번, 원래 12문제 2번 딱 찍으면 6개 맞았어. 그런 식으로 항상 여유있게. 그래서 그것은 답 찍는 건 나중에 가르쳐 드려요. 답배열 방식이 있어요. 원래도 그렇게 강의했는데, 다 풀지 마라. 다 완벽하게 공부하면은 찍는 거 답 찍어가면 거기서 반은 맞는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할 때는 항상 어떻게 돼? 12개는 포기할 수 있다. 그럼 여유있게 공부하셔야 돼. 개론이든 민법이든 12개는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어렵다 하면은 제껴. 이거 잘해야 돼. 이거 제끼는 걸.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 공부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공부할 게 많아요. 개론 민법. 그러니까 포기할 걸 먼저 여러분 일요일 강의 들으시면서 보면서, 아, 요거는 내가 포기해야 되냐. 그 2월달 딱 수업 끝나고 그 다음부터 생각을 할 때 포기할 부분, 공부해야 될 부분. 예? 그렇게 정해서 그걸 한 4, 5월까지 하면은요 합격합니다. 왜? 5월까지 민개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6월 넘어서부터 뭐 이제 7월, 8월 문제풀이 들어가면서 2차 준비하면 동차 합격이 됩니다. 수업에 빠지면 안 돼요. 그 중개사법, 공시세법 수업 빠지면 안 돼요. 듣다 보면요 민법이 되면 공시법이 돼요. 등기법이 되니까 세법이나 다른 용어도 쉽게 들어와요. 민법이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5월까지는 민법 개론에 거의 줄을 두고 공법도 같이 공부해야 돼. 공법도 다 하려다가 머리 터집니다. 예? 예? 공법 여러분이 공부 해도요 100점 못 맞아. 아까 80점 목표. 그것도 못 맞아. 그러니까 70점 목표해서 포기하고 빡 제껴놓고 맞춰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공법도요 다 공부하려면 안 돼요. 그것도 법조문이 2,500개 넘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분야가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공부할 때 민법을 70% 공부해야 돼요. 비중을. 개론은 몇 거? 30%. 여러분 개론은요 많이 공부할 필요가 없어. 비중은 어디 둬야 돼? 민법. 민법에 70% 두고 개론은 30% 정도 두어서 1차는 이런 비중에서 공부하고, 공법은요 가끔 일주일에 한번 강의 듣는 걸 토요일 일요일에 한번 배운 거 한번 읽어보시고 용어 정도 귀에 익으시면 돼요.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은 원래 쉽게 합격하실 겁니다. 자, 합격은 뭐다? 공부 안 할 걸 빨리 버리는 게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다 공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나눠드린 내용 중에 포기를 해야 되지 않을 부분, 오늘 2개지를 이제 해야 되는데, 부동산학의 기초 이론의 총론이죠. 이 기초 이론의 부동산학 기본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쉬고 3교시 때 강의를 하도록